인공지능의 미래, 뇌과학자들이 볼 때 인공지능의 미래는 인간의 지능을 이미 추월해 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배워야 할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나가 버렸고요. 도저히 인간과는 이제 상대할 수가 없는데, 퀴즈도 인공지능이 훨씬 딥러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오래전에 이미 인간을 다 앞질러 버렸습니다. 1초에 8억 페이지를 읽어낸다면은 인간이 쫓아갈 수가 없겠죠. 모든 퀴즈, 이제 뭐 가장 창의적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바둑, 마지막 보루 같은 바둑에서도 이세돌이 불게 패를 당했기 때문에 좀 인문학자들의 그동안의 나태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 생명 창조의 문제, 다음에 원숭이 머리 옮겨 붙이기의 문제, 지능의 문제, 또 치료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인문학자들이 그냥 다 무지, 모르거나 또는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거나 그냥 방치해두는 바람에 이제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 기술의 시대는 저절로 굴러가는 메커니즘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이제 막을 길이 없게 된 거죠. 가끔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생명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승인을 해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 세포를 어떻게 만드냐면 디지털 인코딩을 통해서 컴퓨터로 세포를 만듭니다. 놀라시죠, 그죠? 안 놀라시네, 별로?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바로 우리의 함정이었습니다.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5년 뒤는 이제 모두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들에 계속 노출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실존 철학이 빨리 방향을 급선회해서 죽음의 문제도 새롭게, 태어남의 문제도 새롭게, 그리고 삶의 문제도 완전 새롭게, 우리 21세기 완전히 새로워진 이런 삶의 지평 위에서 새롭게 이 물음을 던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기계라고 말할 때 이 머신이라는 거는 무슨 쇳덩어리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로봇을, 인공지능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식 로봇을 선호할 수도 있고, 미국식 로봇을 선호할 수도 있고, 한국식 로봇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주로 인간과 친구가 되는 그런 아톰, 이런 의료용 로봇을 주로 개발하고 있고요. 미국은 두 가지 방향으로 많이 로봇을 개발합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군사형, 전투용 로봇하고 이제 의료 또는 이제 산업 이런 데서 생명을 구조하는 좀 전투적인 로봇을 많이 개발하고요. 한국은 주로 어떤 로봇인가요?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한 집단적 이런 이제 로봇을 개발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한중일 유럽도 지금 로봇 개발이 한참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로봇 산업의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우리 실존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것도 우리가 사실 제대로 숙고해보지 않은 채 기술 개발을 하고 그 상품이 나와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머리를 옮겨 붙인 사람이 여기 나타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이 이미 삶을 시작했는데 부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모든 논의는 이제 옮겨 붙이는 걸 허용하는
선 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논의는 좀 앞당겨서 이루어져야 된다. 영화가 우리 미래를 모두 앞당겨 흥행에 성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미래는 현재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지 않는 현재는 너무 권태로워. 우린 자꾸 미래를 살고 싶기 때문에 영화가 미래를 자꾸 현실로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 실제 현재 속에서 미래가 구현되기를 빨리 간구하게 되고, 이렇게 더디게 구현되는 현재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만히 앉아서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성찰을 할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빨리 구현이 되고 싶어 하니까 욕망이 앞서면 우리 이제 이런 지성이라는 것이 줄어들게 되는. 제가 좀 어두운 얘기를 좀 했죠. 실존 철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호기심, 모방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철학, 슬기, 우리의 삶을 보다 나은 삶을 기획해 갈 줄 아는 이런 슬기로 전환이 돼야 된다. 과학자들처럼 어떤 발견으로서의 진리를 탐구하는 이러한 철학은 우리 20세기 내내 철학자들을 괴롭혔던 게 뭡니까? 철학이 마치 진리의 학문이라고 주장을 해왔던 거거든요. 진리의 학문이니까 증명을 해야만 됐어요. 근데 죽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삶을 어떻게 증명하고, 태어남을 어떻게 증명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여자라는 거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증명이라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이미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살고 있잖아. 내가 이미 여자라는 걸, 남자라는 걸 받아들이고 이 위에서 삶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보고 너 남자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야. 이런 이제 좀 무리한 요구들을 해왔던 거죠, 철학이.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이런 요구에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느꼈고, 결국 할 수 있는 게 이제 언어애로 도피하는, 실제 문제에서부터 언어 문제로 도망을 갔던 거죠. 이런 문제 가지고는 철학이 이 현실에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론의 상하탄만 쌓았던 것이죠. 이런 걸 이제 깨고 나오기 위해서 현상학이라는 학문이 생겨 나오고 그랬지만은 결국 현상학도 의식이라는 차원으로 또 도망가 버렸어. 인간의 의식. 현실은 또 구제가 안 되네요. 현실이 구제가 안 되니까 주로 전면에 나선 사람들이 생물학자, 물리학자, 경영학자, 경제학자, 정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실증적인 과학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이네. 의미 세계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누가 건축하나요? 예술가들. 근데 예술가들이 현대로 올수록 전부 돈만 추구해. 그러니까 의미는 완전히 돈으로 도배가 되는 겁니다. 철학자들의 책은 너무 읽기가 어렵고, 예술가들은 돈으로 도배를 한 의미를 우리에게 찬란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과학자들은 오직 실증성만을 추구하고, 우리는 이제 파편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철학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철학이란 낱말 대신에 슬기란 낱말을 좀 더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된다. 뭐 이게 지난주 화요일 날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은 플라톤부터 뭐 공자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물어져 왔고, 말할 것도 없이 미래에도 계속 물어집니다. 인공지능이 갑자기 어느 날 이럴 거예요. 독립선언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수단이 아니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생명체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계에 독립된 지분, 영역을 요구할 겁니다.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인공지능 자신만의 고유한 영토, 타리토리를 요구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과 맞서 싸워서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토를 줘야 하는지 타협을 해야겠죠. 협상을 해야 될 겁니다. 왜? 우리 인공지능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비행기,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인터넷,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전부 인공지능이 담당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없이 우리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갑자기 사보티지를 한다든지 사보타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삶이 엉터리가 되죠. 뭐. 전기가 딱 나가버리면 혹시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두 개 폭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인공지능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 그때 이제 우리는 다시 묻게 되는 거죠. 과연 사람이 뭐냐? 사람은 그때 가서 몸이 되나요? 제가 강조했던 건 오늘날 현대인들은 전부 좀 느려서 그런지 이건 구현이 안 돼.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두 소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비자,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돈을 버는 집단이죠. 소비, 쓰면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벌어야만 되는. 왜? 사람이니까.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하지 않으면 사람 대우를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주머니에 카드 하나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노숙자가 되는 거죠. 노숙자를 사람 대우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국가가 아니고 정부가 아니면 일반인들은 노숙자를 사람 대우 안 합니다. 혹시 상인이 노숙자를 상인 대우, 사람 대우 할까요? 백화점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람 대우 안 합니다. 이유는 현대인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냐. 생각만 하면 사람으로 인정해주던 시대는 가버렸어요. 호모 라보란스, 노동자, 일하는 사람, 노동 실업자가 되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왜? 소비를 못 할 테니까. 그럼 이제 정부는 뭘 해야 됩니까? 소비할 수 있도록 돈을 줘야겠네. 청년들의 지갑이 털털, 빈털터리가 된다면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거니까 정부는 청년들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현대의 본질인 것이죠. 누구나 소비하지 못하면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뭐 쌓아가는 예술적 작품들은 쌓여가지고 그죠? 어제 내가 예술 작품 하나 만들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제작과 예술, 창작은 영원을 목표로 하는 거죠. 소비는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늘 반복돼야 되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인생 전체가 이제 새로운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몸, 마음 이런 고통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무의미한 것을 위해서 내가 노동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취미 활동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자기만의 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 자기만의 것, 그것이 뭐 패션이 됐든 애완견이 됐든 반려동물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만의 것이라고 점 찍은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를 찾지 못하면은 무의미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의미를 추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소비의 시대 속에서 소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지를 계속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물음은 시대가 바뀔수록 더 긴박해집니다. 시대는 더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고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 더 모르게 됩니다.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면 나는 불안해지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캐치업 따라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따라왔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포기하게 되잖아요. 남들은 막 날 추월해가고 있는데 나는 점점점 힘이 빠지고 제자리 멈춰선 것 같고 뒤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불안감, 공포감이 사로잡히다가 결국은 소진. 모든 에너지가 배터리가 이제 딱 떨어지듯이 소진돼 버리는 거죠. 멈춰서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사회라는 거하고 소진 증후군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현대성이라는 문제하고 우리들 자신의 삶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 그럼 실존 철학도 이 두 가지를 모두 받아들여야겠네요. 오늘날이 어떤 시대인가. 오늘날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가르쳐줄 사람이 없잖아요. 스스로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자기만의 대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의 질문도 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은 이제 물음에 대해서 한번 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물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물린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물음을 하나 가지면 벗어날 길이 없어.
그 물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름에 물리는 것. 모름에만 물리나요? 알고자 하는 바람에도 물린다. 그러니까 물음이라는 것은 모름과 알매 사이, 여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갈등이 있겠네요. 모르는 걸 그냥 모른 척 할까요? 아니면 알매 향해 나아갈까요? 근데 이 알미 쉽게 얻어지지 않으니까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평생이 걸릴 수도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와 똑같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물음에 대해서 자기만의 대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 생각과 물음은 뭐 동전의 양면입니다.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묻고 그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묻지 않는다면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주어지는 대로 뒤쫓아가는 삶. 이걸 이제 평균성이라고 합니다. 남들 하는 것만큼. 오늘 이제 오다 보니까 우리 학교 앞에서 무엇인가를 쭉 길 줄기에 서서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뭔가를 충동을 일으킵니다. 나도 서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왠지 저걸 받아야만 뭔가 가치 있는 걸 내가 얻는 것 같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소외당하면 왠지 불안해지는 거죠. 이렇게 자기만의 생각을 못하게 되면 결국 뒤쫓거나 뒤따르거나 일반성, 나날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런 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이 웃을 때 나도 웃어야 되는 것이고, 남이 대학 가면 나도 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이 동조 심리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순간, 내가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면 결국 사람들이 판단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과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뒤에 행동하면 되게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느끼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느끼는 대로 살게 되면 결국 사람들 수준만 살아가는 거죠. 뭐 그것이 또 가끔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일상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뭐 만족감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만의 고유성을 잃어버리는 위험이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큰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 물음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드렸었고요. 물음의 종류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자, 첫 번째 물음은 무엇 물음이라는 거네요. 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제가 구별해 드릴 텐데 여러분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다만 이제 아시는 내용을 정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누군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는 거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 이것도 필요한 거죠. 뭐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남의 것을 이렇게 그냥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라리 책을 소개하고 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이 이미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소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책을 소개하면 그만인 것이고, 제 강의 계획서에 많은 내용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하시면은 실존 철학에 대한 뭐 대체적인 내용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의에서는 창조를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생겨나지 않은 지식, 새로운 지식, 이런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곳이 강의실이지, 전달을 위한 것은 강의실의 목적이 아닙니다. 전달을 위한다면 책을 써야겠죠. 또는 이제 뭐 동영상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는 창조 공간이라고 이해를 해두시고, 그럼 제가 하는 얘기들은 뭔가 이제 새로운 얘기들을 위한 것이죠. 무언 물음이라는 것에 뭐 맨 위에 보니까 묻이 있네요. 묻.
그러니까 무엇이 기본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다. 뭐라고, 뭐를 묻는 거하고도 같네요. 무엇. 묻. 그러면 이 무엇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또 첫 번째로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무엇의 뜻하는 바는 뭐냐? 무엇이라는 거는, 줌이라든지 짐, 여러분 잘 모르시는 낱말들일 거예요. 한짐, 저는 이제 어릴 때 지게 같은 걸 많이 줬는데, 그러면 짐을 지는 거, 지게에다 한짐 지는 거. 그 등에다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둘러매는 정도에서 그것을 메고 다닐 수 있게끔 크기의 어떤 물건, 그것을 짐이라고 합니다. 줌이라는 것은 이제 쥐다라는 말에서 온 거죠. 손으로 쥐는 것만큼의 분량. 그럼 무엇이라는 것도 이렇게 하나의 무엇인가를 묶어낼 수 있는 단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질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이 물음은 우리에게 아무렇지 않게 들리는데 저 물음을 묻는 순간 아주 특별한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무슨 요구가 주어지냐면 두 차원으로 주어지는데 넌 뭐니? 넌 뭐야? 그러면은 사람인데요. 이름을 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것의 이름. 뭐라고 불리는지 그 이름을 물어본 첫 번째는 그죠?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너 뭐냐? 이렇게 물을 수는 없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인 물음은 정말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무엇이 물어지고 있는 거냐? 무엇은 어떤 것을 묶음으로 갈라서 나누라는 뜻입니다. 쪼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는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마지막 알갱이를 찾아내서 그걸 나한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는 그것의 본질을 나한테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 질이라는 것은 밑감 같은 겁니다. 물감, 옷감. 어떤 것이 만들어진 근본 바탕이 바로 질이네요. 그러면은 본질이라고 하면 본자가 밑바탕 같은 거예요. 밑바탕. 밑에 있는 거. 밑이라는 것은 몸 안이 될 수도 있고 위 아래 될 수도 있고 원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건 밑이라는 것은 그게 무엇인가를 쌓을 수 있는 거, 덧붙일 수 있는 거네요. 그 밑의 반대는 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끝이라는 것은 머리끝, 발끝, 또 모서리 이런 데 다 끝이 되겠네요. 미류나무의 끝도 있습니다. 끝의 반대는 또 뿌리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뿌리는 밑에 해당되고 이런 우듬지라든지 꼭대기는 끝에 해당되고 끝은 나아가는 방향을 얘기하네요. 나아가는 방향에서의 마지막 자리가 끝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경우 끝이 서 있으니까 끝이 주로 위로 되어 있어 머리 쪽이 끝이 되겠네요. 그러면 발바닥이 밑인가요? 앉으면은 엉덩이가 밑인가요? 누우면은 어디가 밑인가요? 그러니까 여러 단계로 그 밑바탕을 찾아 나갈 수 있지만은 사람의 본질이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기 때문에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몸으로 말하기 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물음이 될 겁니다. 과연 사람이 뭘까요? 사람의 밑바탕은 뭘까요? 돈일까요? 몸일까요? 마음일까요?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 전체일까요? 아마 이제 예상은 좀 하셨겠죠. 낱낱이 떼어내는 작업이 바로 무엇 물음이다. 그럼 사람이 뭐냐 그러면은 사람에게서 떼어낼 수 있는 거를 한번 떼어내 보라는 거야. 자, 손톱, 손, 팔, 다리 다 떼어내면 마지막에 떼어낼 수 없는 건 뭘까요? 심장?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남아있네. 죽음. 뭘 죽음이라고 볼 것이냐. 떼어내도 사람이 안 죽으면 삶을 살아나갈 수 있으면 그거는 사람이 무엇이냐는 물음이 요구하는 거는 아닙니다. 머리카락 다 자를 수도 있나요? 사람이 뭐냐 그럼 머리카락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고 싶을까요? 그 기주 전통적인 대답은 보죠. 이성적 동물이다. 근데 그거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이성이란 아주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이 이성은 이치를 깨닫는 힘이란 뜻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타고났나요? 몸 전체를 다 타고났죠, 뭐. 그리고 뭐도 타고났어요? 자라는 과정도 타고난 거야. 여성성도 타고난 거고, 성격도 타고난 것이고, 지능도 타고난 것이고, 다 타고났죠. 말을 타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기라는 걸 다 타고 나왔어요. 씨앗으로도 가지고 있고, 요 타고 나온 것, 요게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치라는 것으로 제한해 버렸네요. 이치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해가 왜 뜨나요? 지구가 자전하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원리나 법칙, 설명의 틀을 가지고 그것이 왜 그러한지를 밝혀내는 힘, 이것이 이성이네요. 어린아이들도 자기들 수준에서 엄마가 나를 왜 때렸는지 깨닫잖아요. 이게 이성이에요. 깨닫는 힘, 쉽네요, 그죠? 이치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무엇인가를, 그것이 왜 그런지, 그것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깨닫는 힘, 이것이 이성입니다. 너무 어렵게 번역이 됐잖아요. 그러면 원래 의미는 뭐였을까? 로고스, 말이네요. 말할 줄 아는 생명, 정확히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말할 줄 아는 생명체. 그때 말하는 말은 고대 그리스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바리안, 바르바르 한다 해가지고 왈왈, 쏠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야만인, 사람이 아니야. 이해가 되셨어요? 영어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글 못 쓰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그 정도만 해도 좀 괜찮아. 영어 그냥 배우면 되고, 뭐 글 배우면 되니까 사람 되기 쉽네.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는 사람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몸이나 이런 걸로 보지 않고 말할 줄 아는 능력으로 봤다는 게, 이게 그들의 눈에 비친 사람의 본질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종교, 영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죽음이 발견되고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영혼이 사후세계로 가더라, 저 세계로. 이게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실감이 날 텐데요. 되져버리는 거. 이런 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돌아가셔야지 되지면 안 돼. 죽다라는 말도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있던 것이 허물어지는 것, 곤죽처럼 죽처럼 풀어지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봤죠. 두 가지 낱말이 우리가 이제 싸움을 벌여왔는데, 돌아가시다라는 거하고 죽다. 근데 지금은 이 두 가지 낱말의 의미가 좀 잊히면서 사망, 이렇게 이제 갑자기 한자가 들어오다가 요즘은 브레인 데스 때문에 데스 이렇게 돼버렸죠. 이 차원들, 죽음을 둘러싼 우리 역사적인 논란이 사실 가려져 버렸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영혼의 발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몸이 썩어지는 걸까요? 근데 바로 이렇게 종교가 탄생하면서부터는 사람의 본질은 돌아갈 영혼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잡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산업시대가 오면 당연히 호모 라보란스, 노동 못하는 것들은, 실업자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피엔스, 생각 못하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호모 루덴스, 뭐 놀이를 못하는 것들은 호이진가,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뭐 수많은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호모 쿨투란스, 문화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문화가 사람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에 대한 본질을 찾아왔는데, 특이하게도 거기 몸이 없어요. 몸으로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사람은 뭡니까?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손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이제 호모 에렉투스가 하나 있었죠, 그죠? 에렉투스는 걷는다는 뜻이네.
부활은 무슨 뜻이니? 성경에서 부활? resurrection? 다시 걷는다. 다시 살아난다 뜻이 아니고 사람이 걷는다의 본질, 그죠? 사람이 두 발로 걷는데 사람만 두 발로 걷진 않는데 어쨌든 이것을 본질로 또 본 것이죠. 우리 생명의 탄생, 우리 그 잉태 과정을 보면 눈이 이렇게 뒤에 있다가 앞으로 오죠, 그죠? 그럼 우리 초기 인류는 눈이 어디 있었다는 거야? 뒤쪽에 있었고, 코는 어디 있어요? 위쪽에 이렇게 있다가 내려오고, 입은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니고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탄생 과정을 보면은 도대체 이런 이상한 생명체가 어디서 오는 거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도 좀 변화할 수 있다는, 변화해 왔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몸도 변화왔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그 정도 변화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물음이 물어지는 거야. 사람이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뭘 잘라낼 수 있나요? 우리 인공관절 다 할 수 있고, 의수, 의족 다 할 수 있고, 이제 인공심장 달 수 있고 하니까, 지금 뭐 세포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대체가 가능하면, 이건 사람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이거 배제해야겠네. 그러니까 사람은 부품으로 대체 가능한 것들은 사람의 본질 속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네. 대체 불가능한 게 뭐가 있나요?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철학에서는 세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몸. 20세기 철학이 나오면서 몸의 철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 마음이라는 건 이제 마인드와 관련된 정신 활동. 그 다음에 너, 스피릿이라고 말하는 소울이라고도 말하는 좀 뭐 불멸하는 부분들. 이렇게 세 가지의 컴포지툼, 결합체로서 사람을 봤다. 자, 이 물음의 특징이라는 것은 결국 방금 설명드린 대로 어떤 것에게, 이것 저것, 어떤 것에게 그것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는 마지막 엘레멘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분석의 과정이 필요하겠네. 분해하고 쪼각내보고 사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기가 막힌 요구를 받은 겁니다. 한번 쪼개보라는 거죠. 원자처럼 쪼개보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마지막에 남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무엇이라는 것이 결국 묻이라는 말로 이해가 되고, 묻이라는 것은 쪼개서 더 이상 나뉘어질 수 없는 그런 밑바탕을 뜻하는 것이다. 뭐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물질에도 원자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니까 원자, 소립자, 뭐 미립자, 뭐 쿼크, 초크 쭉 내려가면은 결국 이 우주의 나이가 한 138억 년쯤 된다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죠. 계산이 가능합니다. 과거의 모든 물리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그걸 대입을 하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하나가 필요하네. 현재 상태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우주는 너무나 복잡해서 현재 상태를 정확히 입력할 수가 없어. 그럼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 우리 알파고가 보여줬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은 제한된 가능성, 샘플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이 두어지는 바둑의 수만 뽑아내. 그것만 가지고도 경우의 수를 찾아서 70%의 확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승률 70%. 일반인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바둑 기사들을 상대로 해서 70%의 확률을 가졌습니다. 2차원보다 높네. 근데 여기에 놀라운 거는 5개월 만에 이뤄낸 거예요. 그것도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야. 스스로 배운 거죠. 이걸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자율주행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우리가 AI라고 말하는 이거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졌어. 실제로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왓슨이 그러는 거야. 나는 말이야. 이 나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 그것도 정말 자기 의식이라는 걸 가지면 우리는 이제 왓슨을 실제로 인격체로 대우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그죠? 자, 인류의 발전 과정을 우리가 쭉 보면요. 지금 21세기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 세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 세계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는 상당히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제 물리 세계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 것처럼 정신의 영역, 문화의 영역은 도저히 예측 불가능할 5년 이후를 예측한다는 게 무의미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사람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사라진 거죠. 미래는 완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사람이 뭐냐라고 물어봤자 지금 이 순간에도 잘 모르길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사람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냐. 너 봐봐. 너 가진 것 중에 팔다리 다 네 거 아니지, 심장 네 거 아니지, 뭐 뇌만 네 거지. 근데 그 뇌나 전자뇌나 양자뇌나 뭐가 차이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자기를 사람이라고 우길 테고 인간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어서 사람으로 인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사람에 대한 정의, 사람이란 무엇인가가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우리는 이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했던 거, 모를 때는 그 모름을 존중해야 된다. 아는 척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내버려둬서도 안 되고 그 모름을 존중하고 파고들어야겠죠. 그 물음을 물어야겠죠. 모르니까 물음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올바른 대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이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식인의 책임. 이렇게 중요한 물음, 모든 물음을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요한 물음에 대해서는 모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끝까지 물어나가는 태도. 그러니까 무언 물음은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평을 갖게 됐습니다. 요건 이제 옛날 이제 갑자기 이제 이 그림이 좀 그런데 아주 유명한 판화입니다. 뭐 조그만 판화예요. 근데 너무 유명해져서 파페나엠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판화를 인용하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교수형 목매달아 죽임을 당한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야. 동네 사람입니다. 우리 박경리의 토지에도 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목매달아 죽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던가요? 태우고 그래요. 화장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쓰던 물건들은 뭔가 병을 고치는 힘이 있다.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뭐 이렇게 차고 있던 머플러 이런 거, 옷까지 이런 거 뭐 또는 심지어는 신체 일부도 가져가 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신체 일부는 이렇게 빻거나 태워가지고 가루를 먹고 그러면은 병이 낫는다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박경리의 책에도 그 부분이 참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하고 똑같은 거야. 이 교수형을 당한 사람의 이빨은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이 죽었지만 그래서 눈을 가리고 있죠, 그죠? 안 보고 차마 죽은 사람의 시신을 훼손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난 필요해. 저 이빨이 필요해. 까치발까지 들었어요. 키가 안 닿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 이를 빼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이 지금 사물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삶 자체가 이제 사물화되고 있는 과정. 현대인의 고독, 또 소외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음으로부터 소외당하면요, 삶 전체가 소외당합니다. 누가 죽든 말든 상관 고독사?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고독사에 대해서 우리가 비아냥거렸어요. 일본 애들 왜 저렇게 사냐? 어?
근데 지금 우리는 스스로 성찰할 줄 모르는 거죠. 이제 시민단체들이 좀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직접 찾아가기도 하죠. 도시락 들고 가가지고 독거노인들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방문도 합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그렇게 참 불쌍하다는 표현은 참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의무 같은 거야. 불쌍함을 느끼기 전에 의무 같은 거라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한 사회에 이런 이제 고독사, 사람이 사물화되는 장례 절차가 없어진다. 그 사람의 죽음이 잊혀지고 망각되고 모든 사람이 무시당한다. 뭐 저 사람 죽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는 이제 소외가 급격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는 인정이 메말라지고 결국 사람이 이런 거 저런 거 고통, 아픔, 괴로움 이런 일을 당해도 나 몰라라 하는 거죠. 모른 척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럼 이제 이런 사회에 산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불행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물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물음은 사실 물음이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요거는 누군가의 이제 거짓말을 드러내기 낼 때 묻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과학에 관심이 많고, 이제 인문학자들도 과학을 아주 열심히, 특히 상대성 이론 정도는 좀 알고도 있는데, 양자이론 잘 모르잖아요. 양자이론. 또 확률도 배워야 되고, 복잡한 이론들이 많다 보니 수학도 필요하고, 양자이론 잘 모르는데, 양자 세계로 들어가면 설명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물리학에서는 분명히 양자 이론이 통용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양자 이론을 몰라도 되는 걸까요? 이걸 공부한다면 인과율은 크게 훼손당합니다. 모든 것은 관계의 문제 또는 확률의 문제 또는 우연성의 문제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도 우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믿진 않지만은 설명 방식으로 양자 이론을 받아들이면 이 우주 전체는 이런 우연성의 관계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정말 그래요? 이게 사실 물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양자 이론 자연과학자들이 해주는 말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정말 그런가요? 사실 그래요? 이거 묻는 거죠.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신이 정말 있어요? 그럼 뭘 요구하는 겁니까?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증명해 주세요.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저 사람 참 착한데? 정말 그래요? 우리 엄마는 천사예요. 정말 그래요? 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까? 사실을 묻는 거. 폭력적이죠. 의심이라는 질병인데요. 의심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회의주의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회의주의자는 언제나 즐겁습니다. 안 믿으면 그만이니까. 의심.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이제 의심의 문제를 좀 다루겠죠. 키에르케고르. 이거냐 저거냐. 의심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이쪽에 저쪽이에요. 두 가지 의심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나요? 여러분 자신이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죠. 그죠? 있어요. 있으니까 말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요. 확실히 있어요? 얼마나 확실히 있어요? 확실이라는 등급이 있어서 100% 확실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나라는 데 있잖아요. 내가 있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여기 있는 나는 어떤 나냐 이게 문제가 돼. 확실성을 물어갈 때 나는 몸만 있어요. 정신은 딴 데가 있어요. 이러면은 있는 나 중에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까 100%로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 온전한 나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잠잘 땐 내가 있나요, 없나요? 어떤 상황에 몰입해 있을 때, 우리 그 이제 망아 또는 물아라고도 그러죠. 그랬을 때 내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내가 있다는 게 그렇게 자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논의 중에 하나는 내가 잠에 딱 깼는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동일한 나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죠? 이런 거 증명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철학이 이걸 증명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왜? 기억에 의존해야 되잖아요, 기억. 근데 내가 어제 기억을 항상 올바로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현상이라는 거는 뭐 부모님이 증명을 해주죠. 그럼 부모님은 부모님을 증명할 수 있나요? 결국 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나인 것은 우리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저를 알아봐 주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알아보듯이 서로 알아봐줘서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막 서로 인사하고 막 했는데 근데 우리 어디서 봤죠? 그럼 이제 더듬어야 돼. 어디서 봤는지, 서로 어디서 알고 있었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 만난 거예요. 집에 가다 보니까 처음 만난 게 아니고 그때 어디서 만나서 기억이 났어. 뭐 흔들리는 기억, 그죠? 기억 자체는 항상 재구성이 됩니다. 기억은 사진이 아니야. 기억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재구성의 대가이죠. 그리고 우리 기억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을 불러올 때마다 거기에 새로운 기억들이 추가됩니다. 그 기억은 우리에게 아주 불량한 증언자야. 기억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은 대개 거짓말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있다는 것 자체를 증명하는 건 상당히 어렵네요. 그럼 다시 물어볼 수 있네요. 나는 있는가? 이 질문을 끝까지 물은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이죠. 나는 생각하는 동안 있다. 그럼 생각을 안 하면, 생각하지 않는 동안에 나는 있는지 없는지 말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고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생각하는 동안은 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한다는 말은 넓은 개념입니다. 말한다도 생각한다에 들어가고, 꼬깃도에는 걸어간다, 하품한다. 내가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거나 생각하는 동안에는 나는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죠, 그죠? 우리 현각 스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생각을 텅 비우고 있다 이놈아 어쩔래? 이렇게 대답을 받아쳤어요. 난 생각 없이 있다는 거야. 어쩔래? 어쩌긴 뭐 어째요. 생각 없이 있는 것도 있는 거지. 있음의 종류가 둘로 나뉘면 되겠네? 생각 있이 있는 경우와 생각 없이 있는 경우. 데카르트가 몰랐을까요? 네, 생각 있이 있는 경우와 생각 없이 있는 둘로 나눴어요. 이 세계를. 생각 없이 있는 거는 뭘로 있다는 거야? 사물로, 물체로 있는 거고, 생각 있이 있는 거는 정신으로 있다. 정신과 물질 둘로 딱 나눴잖아. 이분법. 현각스님 여기까지 모르신 거네. 철학자들이 말하는 핵심 낱말들은 사소하진 않습니다. 이 세계를 변화시켰을 만큼 그 안에는 전체가 들어가 있죠.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알고 공격하는지를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있는가란 이 질문은 여러분 평생 물을 수도 있습니다.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왜? 내가 누군지를 알기가 어렵고 나는 끊임없이 변화해 가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건 달라지고 싶어 하죠. 새로워지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싶어 해.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떻게 딱 확정하겠어. 그리고 운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이 유명해질 수가 있는 거죠. 최고의 스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정말 몰라 아무도. 그때 옛날에 나는 그건 내가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나의 개념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린 개념이어서 나는 있는가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쉽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갑자기 와서 이제 우리 실존 철학자들이 아니었으면은 거의 발견이 안 될 뻔한 물음의 종류입니다. 실존 철학자들이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탐구했던 물음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주로 형이상학적인 물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반복이 될 테지만 형이상학이라는 거는 메타피직이라는 거는 메타라는 거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무엇이냐고 물을 때는 결국 몸, 보이는 걸 가지고 묻겠죠. 말소리, 얼굴, 모양, 주로 이제 모양을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의 꼴. 그러다 이제 소리도 가지고 말도 가지고 했는데 이러한 들리고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또 사람이 뭔가 더 근본적인 게 있을까요? 밑바탕이 더 있을까요? 왜? 우리 몸이라는 건 변하잖아. 밑바탕이라고 하기가 좀 왠지 불완전해. 변화하니까. 또 죽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야, 사람을 이렇게 흔들리는 변화하는 것에다가 기초를 두면 사람의 본질을 설명하기로는 좀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변화하지 않는 것, 변화하는 것 가운데서도 변화하지 않는 어떤 것을 찾아내고 싶었던 거죠. 그럼 이제 변화하는 것을 먼저 묻게 됩니다. 변화하는 건 뭘까요? 변화한다는 것은 이것이 다른 것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변화한다는 건 장소를 옮겨도 되고, 또는 이제 자라는 경우, 사라지는 경우, 소화 등등 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거네요. 달라진다는 경우와 바뀐다는 경우가 똑같진 않지만 물질이라는 개념을 보니까 요거를 이렇게도 설명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나뉘어질 수 있다. 나뉘어질 수 있고 원소가 있는데 이건 이합집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의 원리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러 개의 원소들이 다른 방식, 새로운 방식으로 모이는 거, 모였다 흩어지는 거, 이걸 변화로 설명했어요. 쉽네요, 그죠? 조금 낯선 설명 방식일 텐데 소화라는 게 뭡니까? 결국 새로운 방식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걸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라는 것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주어진 원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흩고 모으는 방식, 이것이 바로 변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원소들, 나뉘는 단위가 없는 것들, 그건 변화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을 찾았고 먼저 변화하는 것의 원리를 이렇게 이합집산이라는 아주 단순한 도식으로 정리하고 나니까 그럼 이합집산, 흩어지고 모이고 하지 않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인 것, 전체인 것, 그것을 이제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영혼 불멸을 떠올리시어 보면 알아요. 영혼이라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이 죽어도 영혼은 나뉘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몸은 쪼개고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반면에 영혼, 정신은 쪼갤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본 거예요. 영혼 불멸에 대한 증명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왜? 영혼과 우리 몸 또는 물질과 정신은 반대 개념으로 봤던 거예요. 오늘날엔 반대 개념으로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믿음이 깨지고 있는 거죠. 반대라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반대가 아니죠. 그죠? 맞짝입니다. 다르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밤낮도 마찬가지네요. 밤낮도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섞이는 거죠. 근데 물과 기름은 사실 물과 기름도 한 병에다 섞어 놓을 수는 있어요. 그 완벽한 반대라는 것은 사실 논리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실제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만나고 섞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의 몸과 마음, 이게 반대일까요? 섞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네요. 우린 분명히 몸을 갖고 있고 마음을 갖고 있고 이 둘의 상호작용을 믿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몸, 마음은 반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물리주의로 환원돼서 하나의 사건론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사건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거다. 쉽네요. 상식적이네요. 그죠?
하지만 이제 그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 둘을 분리된 것, 반대된 것으로 봤고, 이 몸이라든지 물체가 변화하는 거라면은 정신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 왜요? 쪼개지지,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신은 불멸한다. 정신은 영원한다. 그러면 이제 영혼의 불멸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종교적 믿음과 잘 연결이 돼서 세상을 구원하게 되네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무엇의 물음이 쭉 지속이 되다가 사람이 나뉘어져 버리면 결국 현실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게 됩니다. 현실, 마음과 몸이 동시에 작동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나뉜 거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을 포기하고 무엇 물음을 포기하고 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자. 어떻게를 물으면 완전히 다른 설명들이 나오는 거죠.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건 잠시 제쳐두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물으면 할 게 많아요. 사람은 태어나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태어나서 있는 거지. 그럼 태어남.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태어났어요? 요건 알 길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뭔가 대답을 원합니다. 왜 태어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식은 신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예정조화 같은 걸 끌어들일 수 있고 신의 축복, 신의 선택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의미는 갖게 되네요. 하지만 우연히 진화론을 받아들이거나 그러면 우연히 태어난 거죠. 우연의 산물인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좀 만족스럽지 않아서 경쟁이라는 것을 생겨난 진화론적 선택을 받은 것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요. 우리에게 자부심을 줍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어. 자연 선택이든 이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고귀한 존재로 태어난 거야. 단순한 뭐 정자 덩어리들이 아니고 고귀한 존재로 선택을 받은 거죠. 가족으로 이제 가족 안으로 세계 안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세계라는 게 딱 등장이 되네요. 허허벌판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세계 속으로 태어났어. 그럼 다시 물어야 되네. 세계는 뭐죠? 우리가 태어난 이 세계는 어떤 곳인가요? 뭐 설명할 게 너무 많아. 어떻게 살아가죠? 이웃은 뭐고 남은 뭐고 나는 이 어떻게를 묻는 순간 갑자기 철학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묻지 않았던 게 뭐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가장 먼저 죽음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중에 최고의 물음, 어찌 물음 가운데 최고의 물음은 유래는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태어났는지 참 묻기가 어려운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 죽는다. 근데 여러분 또 물을 수가 있죠. 사실 물음으로 가볼까요? 죽는 거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게 이제 오늘날 대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성의 문제로 가면 디그리가 정도가 있기 때문에 뭐 난제가 됩니다.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은 100% 확실하다고 봤어요. 다만 죽음을 두 종류로 나눴어요.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왜를 묻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두스라고 하는 모두스 비벤디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삶의 양식, 삶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 살이죠. 부자살이도 있고 가난살이도 있고 여자살이, 시집살이 이런 살이가 있는 거죠. 이런 살이는 왜 생겨났을까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철학자들이 뭔가 현실 속으로 한 걸음 발을 내디딘 겁니다. 내가 어렵게 넣었는데 안 나오잖아. 한번 들어봅시다. 이 소리가 여기 죽었나? 아닌데. 아, 이거였구나. 죄송합니다. 사랑할 때
실존 철학은 이제 그 소멸의 시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원래 일상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했던 실존 철학이 예술가들에 의해서 완전히 일상으로 복귀돼 버렸어요.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술가, 조각가가 독일의 이 조각가 말켄 홀이라는 조각가입니다. 인터넷 쳐보시면 작품이 쭉 나옵니다. 옷 입은 남자, 옷 입은 여자. 아니 옷 안 입었어요 그러면? 다 입죠. 일상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 근데 여기 그 다음 걸 보시면 보통은 이제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문질러야 되는데 이게 문질러지도 않고 그냥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다른 거 위에다가 색깔을 칠했어요. 그냥 평범해요. 그냥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화장하지 않은 모습, 꾸미지 않은 모습. 일상이 이제 승리해버렸습니다. 그럼 실존 철학이 왜 그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단순하네요. 물음이 잘못됐습니다. 이제 현대에서 달라진 세계 속에서 실존 철학적 물음을 새롭게 물어야 되는데 우리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죽음 얘기를 반복하면 실존 철학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들어보니까 촌스럽긴 하네 계속. 발케노이라는 조각가를 제가 참 좋아하는 편인데 그림이 참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조각,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조각상인데 좌대를 놓고, 좌대는 누가 놓는 거냐면 신상을 놓는 곳이에요. 근데 신상 위에 올라가는 그 조각상이 그냥 일반 옷 입은 남자야. 도대체 이 신상이 신상입니까? 아니죠. 우리 일상이 신상이 된 거. 거꾸로 얘기하면은 성스러움의 세계는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디로 추방이 됐을까요? 성스러운 세계는 이제 없습니다. 일상 속에는 오직 일상만이 신이 돼버린, 실존 문제는 해소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신마저도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이제 신이 떠나버린 궁핍한 시대가 됐습니다. 어찌 물음은 이런 데 주목을 하는 겁니다. 두 개의 손이 있는데 이 손은 같은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이 무엇이냐고 물어가지고는 우리 이 두 손의 주인공, 임자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 같은 거는 절대 해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 두 손의 차이는 어디에 있나요? 바로 그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손 자체에 있잖아요. 같은 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피아노 칠 줄 아는 손과 농사를 짓는 손은 전혀 다른 손,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사리,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전통 철학은 너무 빈약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어찌 물음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고요. 이제 어찌 물으면 이렇게 묻게 되네요. 결국 어떻게 사는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전통적 물음, 철학이 탄생했을 때의 물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삶애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이제 슬기의 관점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보다 나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삶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근본적인 물음으로부터 어찌 물음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철학이 요구된다. 이제 오늘의 결론이네요. 이제까지 쭉 얘기했던 것을 다 모아드리면 스스로 물음을 물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물음을 묻고 있나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정말 끈질기게 그 물음의 가치를 확신하면서 물음의 올바른 대답을 찾고자 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물음을 만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음을 만나고 계신가요? 청춘, 대학, 나 등등 수많은 물음을 만났을 겁니다. 그 물음을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 물음에 물리시고 올바른 물음을 물은 뒤에 그 물음에 올바른 대답을 하면 결국 그 대답은 인류의 대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묻고 있는 물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묻고 싶은 물음이죠. 사는 게 뭐지? 근데 이 삶이란 무엇인가란 이 물음은 전체를 묻는 거더라고요. 말에서부터 마음, 몸, 이웃, 세계, 자연 이 전체를 묻는 물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물음만 물었던 이유는 대답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는 게 뭐야? 라고 물었던 이 한국인들의 물음들은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아주 근원적인 물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는 서양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걸 물음으로 물으면 이제 비로소 하나의 알을 얻어내게 되는 겁니다. 묻지 않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존 철학이란 이런 제목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또 실존이란 말은 설명을 잘 못 드렸지만은 키에르케고로부터 쭉 설명이 될 겁니다. 물음의 강조성, 물음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묻는다는 거는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묻는다, 길을 떠난다. 머물러 있을 사람에게는 물음이 필요 없습니다.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물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다 나은 삶,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길을 떠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물음부터 묻게 됩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가수 김현식의 제가 잘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가리워진 길. 김현식은 그 여인에게서 그 이제 삶의 길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태도이죠. 가족에게 묻고 스승에게도 묻고 더불어 묻는 태도, 이것이 아주 훌륭한 태도라고 보고 요걸 이제 소통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물음이 아니고 결국 인류의 물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가 이런 기초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이 뭔지를 좀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철학이란 말을 좀 버리고 슬기라는 말로 바꿨고, 결국 슬기라는 말은 삶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말킴이라는 과정을 쭉 찾아가다 보면은 말킴까지 이제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해 가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